예, 반갑습니다. 예, 신정훈 변호사입니다. 예. 선택형은 제가 이렇게 메인으로 하진 않았고, 저 이제 집무할 때, 예, 가볍게 좀 했었고요. 메인 트랙은 사례 기록이지만 이제 풀 트랙을, 예, 진행을 해야 된다는 요청이 많아서, 예. 자, 일단 교재가 재본 교재로 나왔는데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민법이 한 66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문제 딱 500개 넣었어요. 500개에다가 예, 기지총, 예, 예, 중요 지문 예, 앞쪽에다가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친상은 별도로 한 100페이지 정도로 해서 저희가 강의는 하진 않을 거고 재본 교재를 나눠 드릴 겁니다. 친상은 여름에 할 거예요. 예. 그 다음 민소가 예, 340에서 330에서 340 중심 편집 중인데 이것도 구조는 같고요. 예, 문제 300개. 지금 800개 정도 줄였고요. 예. 아마 지금 처음에 지금 이제 종합반 트랙 들어와서 이제 객관식 준비하겠다 하시는 분들, 객관식 기출 문제지 한번 다른 거 보셨죠? 예, 한 2배쯤 돼요. 저희가 한 2배쯤 되는데,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고요. 제가 이 책 외에 또 뭐 압축해가지고 조금 슬림하게 만든 예, 요약서 하나 있고, 예, 예, 사례 기출, 그 다음 기록 기출, 요건 사실론까지 있죠. 예. 그 선택형이 이제 우리 풀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예, 벌써 변시 8회 쳤습니다. 예, 8회에다가 사시야 뭐 1년에 한 번 치는 거니까 예, 문제 40개밖에 안 되죠. 예. 그래 놓으니까 뭐 행시 것도 갖고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와서 기출문제 풀을 만드는데 우리는 법전에 모의고사 3번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게 4배수로 들어가요.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어마무지하게 많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항상 책을 보실 때는 내가 이걸 올 하반기에 한 번 더 볼 수 있느냐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볼 수 있느냐. 예. 만약에 지금 3월 달에 1회 독을 했는데 다시 9월 달, 10월 달에 내가 한 번 더 못 보잖아요. 예,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 진짜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올해 변시 경향 한번 조금 말씀을 해드려. 아직 뭐 커트라인이 안 나왔는데 제 작년에 수강생들하고 이렇게 쭉 전화해서 한번 예, 들어보니까 예, 제 느낌에 예. 선택형 커트라인이 105개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예, 105개에서 끊길 것 같고요. 그 다음 경합권은 예, 선택형 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정말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있던데 민법 객관식을 많이 맞추면 내가 선택형에 전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 예. 우리 선택형 총 몇 문제죠? 네, 150개죠, 그렇죠? 딱 요 정도 나와요. 이 안에 진상이 5개 이상이 들어가고요. 5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순수 소위 그 재산법 파트 있죠. 민총부터 불법행위까지는 예, 30개 남짓이에요. 객관식으로 내가 고득점을 내겠다라는 전략을 세우는 건 그건 정말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무모한 전략인 거예요. 예. 특히 민법 객관식으로 내가 확 잡겠다. 아, 그건 뭐 무모한 전략 중에 가장 무모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다시 변시 공부를 해도 절대 그런 전략은 안 써요. 그 다음에 우리 115개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쵸? 예.
학생들이 뭐 선택형 얘기 가지고, 그러니까 선택형 점수 가지고 뭐 합격 당락을 얘기를 많이 하던데,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 125개 이상 나오면 안 떨어져요. 이거 떨어지기 힘들어요. 125개는 점수 깨면요, 사례 기록도 굉장히 점수 좋아요. 예. 사례 기록 점수도 상당히 좋고, 제가 여태까지 제 수강생들 중에 1000점 정도 받았던, 그러니까 소위 고득점을 한 1000점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선택형이 보통 105개에서 110개 사이 보통 나오고요. 사례 기록이 거의 50점대 후반이 쫙 깔려서 나와요. 예. 그리고 선택형이 하드 캐리 해가지고 합격했다라고 볼 수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선택형은 120개가 확 넘어가고 사례 기록 점수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학생들은 1년에 진짜 한 명 정도 봤어. 한 명. 예. 선택형 하드 캐리 했다. 수십 명의 합격생 중에 진짜 한 명 봤어요. 제가 성적표 본 학생 중에서는. 재작년에 한 명 봤고 작년에도 한 명 봤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경합감을 제가 요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95개에서 115개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예, 카트라인에 경합권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사례 기록으로서 예, 결판이 나요. 사례 기록 결판 납니다. 그 다음에 95개가, 그러니까 소위 커트라인에서 마이너스 10개라는 게, 자, 지금 마이너스 10개가 나면 이제 마이너스 25점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마이너스 25점이 나는데 이게 사례 기록으로 채우기에는 조금 버거워요. 사례 기록으로 채운다는 얘기는 이게 25점 채워주시려면 60점짜리 과목이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쵸? 60점 두 개에 55점짜리 하나가 있어야 돼. 결국 60점짜리 두 개를 잡아먹어야 된단 말이거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합격하시려면 카트레인에서 10개 이상, 선택형 10개 이상으로 벗어나시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 다음 10개 이상 맞추는 거, 그거 뭐 도움이 되겠죠. 예, 도움이 되는데 이게 사례 기록을 단단하게 굳혀가면서 한 경우하고, 그 다음 사례 기록을 별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답안지 연습 별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선택형에만 올인한 상황에서 115개 맞아봤자 이건 예, 합격을 바라기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이 공부 방법 있잖아요. 예, 재학생하고 NC생이 좀 많이 갈리는데, 재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계속 시험을 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답안지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까지도. 11월, 12월 달까지도 마지막까지도 답안지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학교를 이제 졸업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NC생이다. NC생 같은 경우는 뭐 학원에서 트랙을 따라가든 자기 혼자서 공부를 하든 간에 한쪽에 좀 매몰되는 경우가 좀 있어. 시험을 강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선택형에 올인해가지고 내가 이걸로 사례 기록 점수 같이 올리겠다라는 건 그건 굉장히 리스크한 전략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선택형은 여러분들, 100여, 소위 뭐 10개 이상, 이렇게 카트라인에서 10개 이상 맞추려고 한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 비법이 들어와가지고 3년 동안, 4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10개 이상 맞춘다는 건 솔직히 좀 어려워요. 사시구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가능하겠지만, 예,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선택형에 예, 매몰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제일 위험한 전략이 선택형 지문으로 사례 기록을 잡겠다는 건데 그게 제일 위험한 전략이에요. 자, 우리 사례 기록 왜 따로 볼까? 예, 선택형 지문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이 선택형 지문 보실 때는 항상 사례기로 나올 지문이 있잖아요. 그거는 예, 판례를 찾아보셔야 되고요. 판례를 찾아보셔야 되고, 선택형으로만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은 예, 지문의 요지만 보셔도 좋습니다. 지문의 요지만 보셔도 좋다. 절대 선택형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라.
그래서 카트라인 10개 이상을 맞춰가지고 내가 선택형에서 고득점을 내겠다는 전략은 생각보다 쉬운 전략이 아니고요. 이 150개는 7과목이 합쳐진 거죠. 그쵸? 7과목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115개 이상 맞추시려면 민법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형사도 잘하셔야 되고요. 민서도 잘하셔야 되고 행정법도 잘하셔야 돼요. 자, 내가 만약에 105개 정도 지금 수준이 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유지하는 걸로 점수를 좀 유지하고 조금 더 해서 내가 110개까지 더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130개 맞추겠다라고 하시는 건 인풋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형 하실 때는 이제 경합권 안에 들어가는 걸로 목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10개 이상 차이가 나면 이건 점수를 까먹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경합권까지만 붙인다. 경합권까지만 붙인다. 우리 배정 구조는 이렇죠?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제가 생각할 때 이 변시는 소위 22과목이죠. 22과목이에요. 여러분 그 7과목이죠. 7법 7과목인데 문제 유형이 3가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선택 사례 기록. 그다음에 선택법이 하나 붙죠. 그렇죠? 22과목인데 이 22과목을 빠짐없이 수습해서 들어가면 시험이 됩니다. 그런데 과목이 너무 많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수습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수습한다. 수습해서 들어간다. 그 다음 커트라인에서 만약에 내가 한 20점 정도 모자란다. 그럼 놀지 않으면 대부분 시험 됩니다. 제가 보니까 놀지 않으면 시험이 되는데 100점 이상 차이가 난다. 커트라인에서 내가 100점 이상 모자란다. 자, 그러면요. 공부량은 당연히 늘리셔야 되고요. 작년하고 똑같이 공부하면 작년하고 똑같은 점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량은 당연히 늘리셔야 되고요. 자료량을 조금 줄이세요. 조금 줄여서 여러 번 본다. 여러 번 본다는 생각으로. 여러 번 봐도 여러분들 한 번 보시는 게 아마 우리 보시는 책들 2번 보시기 힘들 겁니다. 2번 보시기 힘들어요. 민사만 두고 볼게요. 벌써 사례 기록만 해도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이제 쌓인 게. 보셔야 돼요. 그쵸? 안 볼 수가 없어요. 기출 안 볼 수가 없어요. 선택형도 기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조금 슬림하게 갖고 가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지금처럼 자료가 너무너무 많을 때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합격하시는데 유리합니다. 재학생들 기본서 없이도 시험 붙어요. 기본서가 없어요. 재학생들. 상위권인데도 기본서가 없어. 단권 안 해. 근데도 시험이 돼. 그 친구들 기본적으로 자료를 적게 가고 여러 번 본다는 거예요. 자료를 조금 적게 갖고 가시고 책을 여러 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죠. 한 번 봐서는 잘 이해 안 갑니다. 그 다음 제일 무모한 게 내가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자료량을 늘리는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봐야 될 자료의 양은 여러분들 점점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시험 마지막 날, 시험 치기 전날 특히 민사라면은 내가 볼 수 있을 만큼의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기본서를 계속 준비해 왔다면 기본서 1에도 가셔야 되는 거고. 자, 우리 요 정도 하시고, 예, 한번. 하루 진도량이 한 55페이지에서 한 60페이지 정도, 예, 될 겁니다. 55페이지에서 60페이지 정도. 판례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라면, 예, 제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빨리, 예, 나가 볼게요. 자. 예, 2페이지. 민법의 법원. 자, 여기 있는 기본 지문은 다 맞는 지문으로 저희 바꿔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기초 지문 한번 봐야 되겠다. 예,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민법의 법원을 규정한 민법 1조의 법률은 성문법 또는 재정법을 의미하므로 예, 국가 간의 조약에 당연히 포함되고요. 예, 조약은 예, 법률과 같은 효력이죠. 간섭법이 법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법 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간섭법의 성립 요건이고, 간섭법은 그 자체가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릴 필요 없이 예, 직권으로 확정 적용해야 한다. 예, 직권 조사 사항이죠. 법률이니까. 그 다음 4번 상사에 관해서는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예, 상간섭에 의하고 상간섭이 없으면 예, 민법의 규정이 한다. 예, 상법 1조입니다. 오른쪽 편에 이제 있고요. 자, 5. 종중의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의 성과 본을 갖지 않은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 합당하다. 예, 이거 전원합의제 판례 지문이고요. 성별 구분 없습니다. 예, 예전에는 예, 그 여성을 제외했죠, 그렇죠? 예, 여성 제외한 거 안 된다. 자, 그다음 실전 문제 한번 보시죠. 지문은 되도록이면 다 읽겠습니다. 예. 자, 간섭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예, 간섭법에는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이 예, 인정되지 않죠. 예, 판례. 대법원은 간섭법도 헌법재판소의 예, 위헌법률 심판이 예,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틀린 게 자, 우리 헌재 판결 마지막 줄건 부분 보시죠. 간섭법은 예,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 대상 아니라고 예, 최신 판례 나온 거 보시고, 자, 간섭법의 존재는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이니까 예,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예,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사실은 간섭은 어떨까? 예, 당사자가 주장 증명해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간섭법으로 성립되면 그 후 현재의 사회 구성원들이 간섭법에 더 이상 법정 확신을 가지게 못하게 되면 어떻다? 예, 간섭법으로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다. 그 다음 상간섭은 상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지만 민법에 대해서는 예,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상법 1조 한번 보시죠. 상사에 관하여 규정이 없으면 상간섭에 의하고 상간섭이 없으면 예,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예, 법조문 상법 1조. 자, 넘기시고 자, 6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1번 질문. 계약 성립 후 현저한 사정 변경 발생하고 그러한 사정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을 인정한다면 신의 측이 현재 반환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가 인정되는데 여기서 사정은 예, 객관적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 지문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 이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제는 판례가 법리상 인정한다는 의미지 실제 인정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다. 예. 자, 2번. 인지청구권을 장시간 행사하지 않아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예, 전사 상속을 목적으로 행하여진 인지청구권은 신의 측에 반한 것이 아니다. 인지청구권은 예, 실효되는 권리가 아니죠.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2천만 원의 매매 대금 중 미지급액이 10만 원. 몇 프로인가? 0.5%인가? 그렇죠? 예, 0.5%의 소액에 불과하여 미지급에 대하여 월수입에 이어 2%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에 이와 같은 미지급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매도인 이행지체를 예외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배된다. 예. 채무불이행의 내용이 지극히 예, 근소한 경우에는 예, 신의 해제권 행사하는 것이 예, 신의 측에 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판례를 정확히 끼고 나온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4번. 갑 소유의 아파트에 세대로 살고 있는 을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저축은행 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갑의 부탁으로 현장 확인을 나온 병의 직원에게 임차인이 아니므로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근거로 경매 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자의 인도 청구를 다투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의 유명한 판례죠. 자, 경매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압류가 되잖아요. 경매 신청을 하고 압류를 하면 그거를 전후로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위해서 실사를 나갑니다. 실사를 나가서 경매 목적물의 현황을 확인하게 되겠죠. 이 현황 확인할 때 유치권이 있는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주장한 상태에서 뒤에 경락 절차에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건 신의 측에 반한다. 그 다음에 신의 측 항변은요. 신의 측 항변은 이건 최종 항변입니다. 최종 항변이에요. 모든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항변입니다. 그래서 사례에서는 특히 답안지에 함부로 신의 측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 5번.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인을 알면서 법률 행위를 한 자가 그 후에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반되지 않죠. 강행법규 위반이 최우선이죠, 그렇죠? 강행법규 위반, 무효임이 최우선입니다. 예외가 물론 있긴 하지만. 자, 그 다음 6번. 토지 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관한 청구권을 장시간 행사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실효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게 불법 점거와 관련한 판례 기본 태도입니다. 뒤에 문제 나오겠지만, 자, 부당이득 관한 청구권, 그 다음 물권적 청구권은 모두 실효되지 않는다. 그 다음 7번.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 등기를 해준 자가 그 타인의 재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기의 부동산 매매가 무권대리임으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 측 위배가 되겠죠. 이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죠. 반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대 경우에는 추인 거절이 가능하죠. 그게 신의 측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요 지문은 계속해서 나오죠. 자,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 권리 남용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이거 법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의 측은 법률 사항이고 직권조사 사항이다. 민소법에서 유의하셔야 돼요. 민소법에서. 신의 측하고 그다음 103조 이런 거 있죠? 이거 주장 없이도 법원이 검토해줘야 되는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특히 민소 사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반되지 않는다. 요거 이따 판례 원문 나오면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항소심에서는 이거 신용구매 계약 취소가 신의 측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취소권을 제한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미성년자 취소 제도를 신의 측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라고 봤죠. 이거는 묵시적으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해서 취소권을 제한했습니다. 자, 우리 8페이지 2번 동그라미 하시고 유의하셔야 됩니다.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이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송전선 철거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점유하고 있다는 거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양소했다 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 다음 3번. 갑이 자신의 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하는 것을 권리 남용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철거 청구는 어때요? 철거 청구는 권리 남용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이. 하지만 철거 청구가 부인된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제한한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언제나 가능하다. 언제나 가능하다. 철거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가 그거죠. 토지 소유자가 아주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의 점유자가 아예 보상 절차를 밟았으나 그 보상 절차가 사후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철거 청구가 제한이 됩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철거 청구가 제한되지 않죠. 보상 절차를 아예 밟지 않았다. 철거 청구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철거 청구 문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구별 표시가 보상 절차를 밟았느냐예요. 보상 절차를 밟았느냐.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느냐입니다. 뭐 변전기 200억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상 절차를 밟았느냐. 보상 절차를 밟았지만 사후적으로 보상 절차가 무효화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거 청구 제한해주고 있다. 자,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 약정이 투자신청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하에 체결된 경우에도 투자신청회사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죠. 강행법규 위반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신의 측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요 경우죠. 이러한 신의 측의 제한면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 아니에요.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 아시죠,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제도인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는요 유상계약에만 적용이 돼요. 유상계약만.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자, 내가 자네한테 이제 이 토지를 팔려고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가 받기 힘들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등기권을 정려를 하는 거예요. 정려를 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서 매매대금 상당액을 어떻게 받는다?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현금으로 받아가지고는 이전 등기 해주고 현금 받았으니까 끝났죠. 결국은 매매가 은닉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상속이 됐어요. 근데 이건 애초에 이 토지 매매 및 이전 등기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잠탈하려는 등기니까 어때? 원시적 불능이잖아, 그렇죠? 이거 원시적으로 무효인 등기고, 따라서 병이 말소 청구를 딱 하니까 을이 어떤 항변을 했느냐? 신의치 항변한 거예요. 이건 네가 말소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이 말소 청구 청구원에는 뭐가 들어갔을까? 강행법규 위반이 들어갔겠죠. 강행법규 위반이 들어가가지고 이러한 경우에는 신의 측 항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말소 청구가 인정됩니다. 이 판례하고 아까 방금 설명드린 이 판례가 이른바 시너지 강변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자, 그 다음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로서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며 실효의 법리도 적용될 수 없다. 요 지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지청구권은 포기가 안 됩니다. 실효도 안 됩니다. 자, 3번. A에서는 토지 소유자인 을의 동의 없이 그 토지의 상공에 고압 손정선이 통과하도록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갑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 을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경유하고 이를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 갑의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13년이 경과한 시점에 A 회사를 상대로 송전선이 철거를 청구하고자 한다. 자,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갑이 송전선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우리 물권적 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죠.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데 물론 상대방의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반사적 효과로서 소유권을 상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 2. 갑이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취득하였다고 하여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면 줄 것이고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 송전선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알고 매수하였다고 하여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 3번. 갑의 권리 행사에 실효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소유자인 을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은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틀렸죠. 오로지 갑의 사정만 고려하겠다는 게 판례의 태도이고요. 그 다음 4번은 이 권리 남용에서의 요건입니다. 주관적 요건주의. 옆에다가. 갑의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권리 행사가 주관적으로 그 목적 요를 상대방에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배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권리 남용 주관적 요건 필요하다. 이게 판례의 태도죠. 그 다음 5번 송전선 철거하는 경우 주장이 없더라도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권 판단입니다. 권리 남용 법률 상황이기 때문에 직권 판단입니다. 직권 조사사항. 직권 조사사항에 대응되는 개념이 뭔가? 항변사안이죠. 그렇죠? 직권 탐지주의는 변론주의죠. 자, 우리 태아 권리의 주체.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게 사산하면 권리 능력 없음입니다. 사산하면 권리 능력 없음. 자, 태아가 의사의 실수로 사산, 동그라미. 죽어서 태어나면 정지 조건에서 해제 조건을 불문 어때요? 권리가 없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 청구권, 상속권 다 없죠. 태아에게 법정 대리인 제도를 유추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그와 태아가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을 특별 대리인의 선임 없이 협의 분할할 수는 없다. 일단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 제도를 유추 적용할 수도 없고 가사 유추 적용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특별 대리인이 선임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 충돌이 있죠, 그렇죠? 이해상반행이다. 그 다음 태아에게 가해진 불법행위라는 손배 청구에서는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 오른쪽 편 104번. 태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로 조합한 것은 기억. 태아의 모가 태아의 대리하여 수정하기로 협의한 경우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는 정례계약상 권리를 취득한다. 잘 나온 지문이죠. 대리권이 없죠. 대리권이 없습니다. 태아가 태아인 상태에서는 태아를 대리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 다음 태아는 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하시고.
인지를 받을 권리가 있죠. 예. 갑이 태아인 상태에서는 갑의 부을이 타인의 불법 행위로 중한 장애를 입은 경우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는 부의 장애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친족, 직계 혈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위자료 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단 살아서 태어나야 되고, 불법 행위로 인하여 태아가 사산된 경우 태아의 모는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 외에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하여 함께 행사할 수는 없죠. 사산되면 어떻다? 권리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태아가 사산됐다는 점에 대해서 어머니의 위자료에 고려를 해줍니다. 위자료에 고려를 해준다. 자, 태아가 아직 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하여 태아를 대리하여 가해자가 체결한 하해 계약 안 되죠. 계약이니까 안 되죠. 태아인 상태에서는 어떠한 권리도 없다. 하해 계약은 무효다. 자, 넘기시고요. 권리 능력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는 한 태아인 동안에도 정예를 받을 수가 없죠. 틀린 질문이죠. 그 다음 니은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인은 상속권을 누릴 수 없으나 포괄 유증에 의한 수증 능력은 있다. 요거 지문 잘 나오죠. 수증은 가능해요. 상속은 안 되지만. 그 다음 디귿 옛날 판례인데 설립중 재단법인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아직 권리 능력이 갖춰지진 않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는 가능하다. 자, 법인하는 사단은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 누구의 이름으로? 그 사단의 이름으로 민사소송 당사자 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도 목면의 규정이 있죠. 당사자 능력 인정됩니다. 합의물의 보존을 위한 소송에서 총유물의 경우와 달리 자, 조합은 각자가 원고가 될 수 있죠. 합의물의 보존 행위는 각자 가능하고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어떻습니까? 각자 가능하고 총유물은 보존 행위도 전부가 하든지 아니면 비법인 사단 자신의 이름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 5번 미음 판례 밑에다가 낙찰자 지위 무효 확인, 낙찰자 지위 무효 확인 청구. 이 비딩이 들어갔어요. 갑을병정이 다 비딩이 들어갔는데 이 도급인이 정한테 도급을 낙찰해 준 겁니다. 도급 계약 낙찰해 준 거예요. 얘가 액수를 제일 적게 했죠. 자, 낙찰자 지위 무효 확인 청구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관리나 처분행위라면 어떻습니까?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죠. 필수적 공동소송이 돼서 갑을병 전부가 해야 될 거고 단순 보존행위라면 어떻습니까? 단독으로 가능하죠. 낙찰자의 지위라는 조합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합 재산의 보존 행위로 봤습니다. 따라서 이건 단독 소송이 가능하다. 합의물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행위에 관한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죠. 필수적 공동이고 만약에
이 공사도급 계약에 기해서 이 공사대금 청구 소송하면 어떻나? 예,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전형적인 합유재산인 공사대금 채권 있죠? 예, 합유재산인 공사대금 채권에 예,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이거는 무조건 필공입니다. 예, 이건 필공이 돼요. 필공. 꼭 기억하시고. 자, 기본 지문 확인하기 봅시다. 13페이지.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명하는 행위는 예,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맞죠? 예, 법조문에 있는 거고. 자, 미성년자가 법률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묵시적도 가능하다. 예, 동의는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 행위를 하더라도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예,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구하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는 성년자로 본보야 되므로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예, 행위 능력을 갖는다. 예, 사법상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봤죠. 그 다음 5번 17세 이상 미성년자 예, 유언 가능하고요. 예. 그 다음 6번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친권자로부터 책값으로 수령한 돈을 PC방의 게임으로 사용하였다면 예, 이는 허락된 범위 내의 처분이므로 예, 취소할 수 없다는데 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예, 그 처분의 범위가 허락된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 처분 허락된 재산의 범위인 것이지 목적은 여기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학용품으로 사라 했다고 해서 다른 걸로 샀다 하더라도 이건 예, 취소가 불가능하죠. 예,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발행인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카드 회원으로서 가맹점과 신용카드 거래를 하다가 이용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카드 회원과 가맹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카드 회원의 예,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예. 가맹점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죠. 예, 그러니까 이건 해줘야 되고. 자, 18의 경우 신용카드 발행인이 가맹점에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카드 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도 예, 유효하다. 예, 요거 지금 설명하고 갈게요. 예, 너무 많이 나오는 판례인데 예, 사례는 안 나오더라고. 예, 사례는 안 나와. 다 맞출 것 같아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은 그 미성년자가 일을 좀 해가지고 자기 수입이 좀 있었죠. 예, 자기 수입이 좀 있어가지고 카드 자기가 뽑아서 계속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했는데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카드 대금이 이제 예,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빠한테 간 거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성년자 측에서 요거 취소하고요. 이용계약 취소하고 물품 구매계약 취소하고 얘 상대로 채무보존제가 들어갔습니다. 예, 카드 대금 채무 없다는 취지로. 이건 예, 사실관계까지는 적으실 필요 없고요. 이 채무보존제가 들어가니까 카드 회사가 이제 반소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소송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소송은 여러 개 있습니다. 예, 판례가 여러 개 있어요. 자, 판례 요지. 첫째, 가맹점 계약은 카드 회사와 가맹점 사이에 독립한 법인사의 계약이죠. 이건
요 계약과 요 계약의 취소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예, 완전 유효해요. 예, 완전 유효해요. 그래서 이건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미성년자와 카드 회사 사이의 카드 이용 계약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이고 이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취소를 인정해 줬습니다. 한편 물품 구매 계약은 취소를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항소심은 신의 측상 취소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슨 소리 하느냐? 미성년자의 취소권은 신의 측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예. 신의측상 제한할 수 없다. 요게 지문으로 잘 나오죠. 단 묵시적으로 처분을 허락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 취소 불가라고 본 겁니다. 요게 취소가 안 되죠. 그럼 이게 유효예요, 유효. 그러니까 지금 미성년자한테 뭐가 가 있나? 물건이 가 있죠. 그렇죠? 물건이 가 있어요. 그리고 이 취소가 만약에 이 물품 구매계획 취소가 됐으면 얘는 물건 돌려주고 돌려주면 끝 아니야. 돌려주면 끝이거든. 근데 물건을 못 돌려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품 대금을 누가? 카드 회사 대신 지급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물품 대금 상당액의 이득이죠. 예, 물품 대금 상당액의 이득. 카드 회사는 가맹점에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예, 동액 상당의 예, 손해를 받고 이건 인과관계가 있죠. 따라서 뭘 인정해줬다? 예, 부당이득을 인정해주고. 결론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해준 사안이고, 예, 요거 유효, 요거 무효, 취소 무효, 요거 유효죠. 예, 요거 유효로 본 근거가 예, 이거고, 이 항소심의 판단을 탄핵을 하면서 대법원이 예,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한 게 요게 객관식 지문에 상당히 자주 나오니까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자, 넘기시고 미성년자의 특정한 영업에 관해 허락한 법정 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하지 않는 한 대리권이 없다. 동그라미 하시고 매우 중요. 정말 낚이기 쉬운 지문이에요. 이 영업을 허락을 하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는 행위능력자가 되고 따라서 예, 대리권이 없어집니다. 자, 10번. 미성년자는 다양한 인적 발현의 잠재를 지니고 있지만 끌어내도록 하기 위하여 복수의 미성년 후견인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 뒤에 지문에 나오지만 미성년 후견인은 한 명이에요. 다른 후견인은 여러 명 줄 수 있지만 미성년 후견인은 only 한 명. 예, 법조문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언제 개시가 되죠? 미성년자인 경우는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되나? 원칙적 부모님인 친권자죠. 예,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때 이제 후견이 개시가 되는 겁니다. 미성년 후견은 예, 친권에 예, 후속하는 절차예요.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후견인으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이제 선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친권자는 아니죠.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친권자는 아니고 뭐다? 예, 후견인이면 후견인인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 된 경우 미성년자는 자기의 제한 능력을 이유하여 자신에 대한 수권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맞고요. 대리인은 대리인은 능력자일 필요가 없죠. 그 지문입니다. 자, 12번.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시키는 17조의 속임수는 적극적인 속임수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극적으로 대답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사술 행위로 볼 수 없다. 그 다음 특정 후견은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형광펜. 특정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후견을 선언하는 게 특정 후견이죠.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지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4번이나 13번하고 이제 같이 묶이는 질문인데 피특정 후견인 후원을 위해서 가정법원은 특정 후견인 선임할 수 있다. 그 다음 15번 가정법원이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법조문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고 그 다음 16번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법원이 대리권 수의 심판을 하지 않더라도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이 피성년 후견인은 과거 금치선자에 준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법정 대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피성년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의권이 없어요. 동의권이 없다. 대리권만 있지 동의권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실전 문제.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하였을 뿐 그 이상의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은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적극적 사술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죠. 이건 사술은 아니다. 틀렸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고 법정 대리인은 그가 한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 이 부분이 틀렸죠. 자, 전담 부분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부분 맞습니다. 근데 허락은 취소가 가능해요. 밑에 우리 법조문 보시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부터 허락을 받은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따라서 법정 대리권 소멸이에요. 이 부분은 소멸하는 건데 단 법정 대리인은 전학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답니다. 요 지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정 대리권 소멸. 단 영업의 허락은 취소 또는 제한이 가능하다. 그 다음 D가 미성년자인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의 건재단권 설정 행위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필요로 하는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이게 형식설에 따르는 거죠. 엄격하게 따지면은 누군가 미성년자하고 삼촌, 삼촌 사이의 이해상반 행위이지 엄마하고의 이해상반 행위는 아니다. 조금 비판이 있는 판례죠. 자, 그 다음 리얼.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자 수인의 자사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 줘야 되겠죠. 이해상반행위가 되니까 그 각 특별 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자,
예,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지금 상속은 부모님, 그 다음 자 1, 2, 3인데 한 명은 성년이에요. 이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각각 특별대리인 선임해줘야 됩니다. 각각 특별대리인. 얘 두 명을 위한 특별대리인 한 명을 선임하게 되면 또 이 둘 사이에 왜 때? 이해상반행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 이것도 무건대리가 됩니다. 예, 각각 선임해줘야 된다. 기억하시고.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을 해결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 7번. 예, 동그라미 하시고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 예, 상당히 어려운데. 자, 법조문 연결해가지고 출제한 거고요. 예. 기억. 법정대리인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은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스스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이게 틀리는데, 자, 이건 대리권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예. 대리권 제한 사유가 아니에요. 예, 법조문 한번 보시죠. 6조.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대리권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대리권 제한 사유가 아니다. 니은.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법정 대리인은 영업의 허락과 관련하여 스스로 대리할 수 없다. 이건 대리권 제한 사유가 됩니다. 아까도 나왔죠, 그렇죠? 영업의 허락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의 한도 내에서는 대리권이 소멸한다. 디귿.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성년 후견인과 마찬가지로 미성년 후견인도 여러 명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틀린 게 미성년 후견인은 한 명이에요. 대신에 성년 후견인은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 법조문 보시죠. 930조. 미성년 후견인의 수는 한 명으로 한다. 성년 후견인을 피성년 후견인의 신상의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법인도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더럽죠? 법조문 이거 외우는 게 뒤에 가면 진짜 힘들어요. 자, 미음.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하는 경우 후견 감독인이 선임된 때에도 후견인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이게 법조문인데 후견 감독인이 선임되면은 별도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시죠. 리얼 949조의 3. 후견인에 대하여 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 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견 감독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나? 제끼지. 일단 제끼고 다른 문제부터 풀어야 되죠. 그 다음 미음.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줄 것이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이 부분이 들렸는데 법률 행위를 한 경우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자, 우리 17페이지 메뉴에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 한번 보시죠. 1번.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노트 좀 하시죠. 피성년 후견인이 제외가 되죠. 여기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사술로 인한 취소권이 제한되지 않는데 결국 이 107번의 미음에 틀린 부분은 제한 능력자 이 부분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이 합쳐져서 틀린 거예요. 제한 능력자에는 뭐가 빠진다? 피한정 후견인은 빠집니다. 능력자인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세 가지 모두 해당하지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기망을 한 경우는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취소권 제한하는 경우가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다 틀리겠지 이거. 예, 거의 뭐 이런 지문은 거의 틀리라고 틀리라고 낸 겁니다. 거의 틀리라고 낸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때 이런 지문들은 또 전날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전날. 이거 1년 내내 외워올 수 있겠나? 1년 내내 왜 거의 못 외워요. 이게 특별히 법리가 있는 게 아니고 법정으로 외우는 거라서 참 힘듭니다. 예, 사례 기록에서 계속 기출되는 판례도 아니고. 자, 그 다음 8번. 예, 매우 중요. 예, 8번 중요한 판례고. 1.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회사 병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정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의 대금을 병이 지급한 경우에, 카드회사가 지급한 경우에 갑이 병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 경우 갑이 정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위 물품을 모두 소비하였다면 현존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매매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갖고 있게 되면 물품 대금 상당액의 이득을 얻은 거죠. 그래서 따라서 카드 회사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정려를 원인으로 하여 갑의 친권자 을 명의로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특별 대리인이 선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요하고요. 이 등기의 추정력이 특별 대리인의 선임까지 미치게 됩니다. 등기 원인의 적법 추정이죠.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다른 공동상속인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인 경우 그 친권자의 대리행위에 의해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의 수인인 미성년자 전원에 의한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옆에다가 무건대리입니다. 무건대리. 이게 뭐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무건대리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뒤에 추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추인해야 되겠죠? 모두가 추인해줘야 됩니다. 자, 미성년자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법정 대리인 을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그 매매 계약 효력은 갑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건 뭘 묻고 있는 건가? 법정 대리인의 대표권, 대리권 남용이죠. 그렇죠? 대리권 남용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대리권 남용 비정의 표시 유차 적용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본인은 대리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책임을 부인한다는 거죠. 계약 책임을 부인하는 겁니다. 계약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미성년자 갑이 불법행위 피해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대리인 을이 갑의 손해 및 그의 가해자를 알아야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죠. 뭐 판례 태도고 안 날로부터 이제 3년은 법정 대리인이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9번까지만 하고 우리 조금씩 할게요. 그리고 강의는 진짜 딱 3시간 1시간 딱 끊어서 깔끔하게 그렇게 끝이 될 겁니다. 아마 종합반으로 다 오셨죠, 그쵸? 종합반 오셨으면 하반기 때도 제가 이 강좌를 넣어드릴 거예요. 넣어드릴 거고, 그리고 이거 한 번 들어갖고는 이게 안 되죠, 그쵸? 두 번째 들으실 때는 배속 올려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정말 깔끔하게 딱 18회차에 보강도 없고 한 번 더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했지. 압축도 그렇게 했잖아, 우리. 압축도 그렇게 하고. 자, 민법상 제한 능력자가 행한 법률 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보실 때 여러분 언제 나왔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 18년도 법전협의예요, 그렇죠? 최신 문제. 미성년자 행위가 법정 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이루어지거나 처분 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의 제한을 이유로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예,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 허락이 있는 경우 취소 불가능. 그 다음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그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매우 중요합니다. 동의권이 없어요. 피성년 후견인의 동의권이 없어요. 법조문 한번 보시죠. 밑에.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단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 묘하게 규정을 바꿔놨죠? 동의권이 없다. 그 다음 3번. 본인에 대해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 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후견 계약을 우선하도록 해야 하는 게 이제 판례의 태도인데 요런 거 나오면 어때? 일단 세모 해놔야 되겠지. 예, 세모 딱 해놓고. 잘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 4번.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하여 선임된 특정 후견인에게 법정 대리권이 부여된 경우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그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자, 4번 한번 질문 보시죠. 피특정 후견인의 후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 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특정 법률 행위를 위해 선임된 특정 후견인에게 법정 대리권이 부여된 경우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예. 그 다음 3번 지문 올라가서 한번 보시죠. 지문 이거 해설 부분. 첫째 줄부터 1, 2, 3, 4, 다섯째 줄까지 민법 959조 20 제1항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 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조 2항은 본인이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피한중후견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5번째 줄, 밑에서 1, 2, 3, 4, 5, 6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때에 하나여 법정 후견에 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959조 20의 1항에서 후견계약이 등기 시점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본문에 한정후에 게시된 경우에는 이미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존정환경후견의 성료심판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자 제1항은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 결국 이 판례의 취지를 보면 한정후견 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확정되기 전에 등기된 경우에는 뭐가 우선된다? 계약, 당사자의 계약을 우선시킵니다. 후견계약은 등기사항이에요. 네, 후견계약은 등기사항이다. 네, 마치고 법 좀 다시 한번 꼭 찾아보시고요. 이건 또 나올 수 있어요.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5번)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을 가진다. 예. 가정법원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한 때에는 그 범위에 한하여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데 법조문 13조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돼. 피한정구견인은 예, 동의, 예,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제한된다? 예,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예. 자, 10번. 10번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예. 자, 만 18세가 된 갑은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A 신용카드 회사와 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5월 6일 갑은 을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컴퓨터 부품을 10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을은 A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병이 A 회사를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A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게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요게 을이죠. 가맹점 을이죠, 지금. 미성년자 갑이고 대리인이 병이고 카드 회사가 A 회사. 이거의 취소와 가맹점 계약의 취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자, 그 다음 갑이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하고 을에 대한 부품 계약을 취소하지 않게 되면 A 회사는 갑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뭐로서? 부당이득으로서 청구할 수 있죠. 갑 또는 병이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채 갑이 성년이 되었다면 그 이후로는 갑과 병은 위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법조문 146조인데 이거 형광펜에 놓고요. 법조문 꼭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에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라고 146조에 나와 있는데 이 법조문이 여러분 정말 안 외워지고 헷갈리는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에요. 행위 능력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자. 갑이 신용카드 이용계약 체결 시 성년으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면 행위능력이 있음을 사술로 행위능력이 있음을 가정한 거겠죠, 그렇죠? 이용계약 취소 안 되고 사회에서 갑의 속임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가? A 회사 상대방이 얘가 지속권 행사하면 카드 회사가 지속권 제한 사항을 제한 사유에 대해서 증명 책임을 부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A 회사가 증명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판례는 통째로 외우셔야 되겠죠.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결론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이 된다는 거. 이 객관적인 묘미가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10번에 2번은 보면 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데 부당에 대한 말이 없잖아. 딱 틀린 지문처럼 내 있는데 이게 맞는 지문이란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 딱 체크하고 뒤에 거 쭉 안 보면 어때요? 틀리는 거죠. 자, 우리 10분만 쉬고 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